네, 2020년도 대비 공인노무사 노동법 GS 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한 제 소개를 부탁할게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OT 강의를 잠시 한다고 말씀드려서요. 재미는 없지만 간단한 OT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제가 2016년도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 2020년도 대비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5년차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배우로 치면은 거의 3류 무명입니다. 3류 무명인데, 개인적으로는 실력 부분에서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탈하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합격률로만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숫자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제가 작년에는 이제 베리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2명 정도, 2명, 3명 했었는데, 그분들 다 합격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노동법 때문에 합격한 건 아니고요. 다 합격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연기부터 이제 기초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노동법만 가지고서 시험을 합격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노동법은 사실 어느 정도 기본 내공이 되면은요, 나중에는 좀 편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노동법을 버립니다. 버리고 인사관리라던가 경조라던가 행정법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조금 노동법을 처음부터 다른 과목들하고 똑같이 가면요, 고득점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1년 동안 주락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놀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프라임 법학관에서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다들 내공이 되세요. 내공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저 동기를 좀 많이 저하를 시키더라고요. 노동법을 못 봤다. 이렇게 해서 올해 합격생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로서요. 4년 동안 종로에 있는 방문가에서 강의를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종로는 그만두고 신림동에서 이제 전업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소개 먼저 이렇게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이장훈 노무사고요. 연락처를 미리 공개를 해드리면, 네, 010-4123-5637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요, 그냥 편하게 책 부분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밑줄 쳐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장을 찍어서 카톡이라던가 이런 걸 보내시면은 제가 사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답이면 카톡 답으로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스타일은 사실 좀 재밌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공부가 재밌나요? 저는 공부가 재밌다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 공부는 재미없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게임을 좀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게임도 오래 하다 보면 지겨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재밌는 걸 하루 종일 해도 지겨운데, 영화? 경우에 따라서 영화 매니아들 같은 게 하루 종일 본다고 그러는데, 저 영화 2편 보면 집중력 떨어집니다. 근데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돼. 얼마나 재미없어. 공부는 재미없는 게 맞아요. 공부는 재미없는 게 맞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려면은 공부를 재밌게 하겠다. 좋긴 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를 최대한 빨리 1년 동안 정리하고 나가겠다. 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어떤 강의 스타일은 강의 시간에 농담을 시도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다 얼어버려요. 썰렁해져요. 그래서 저는 농담 못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농담을 시도는 해요. 시도를 하다가 이제 등에서 이제 땀이 쭉쭉 흐르면서, 괜한 짓 했다. 그냥 내 스타일로 갈걸.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는 스타일이 그냥 말 그대로 전공법, 기본기에 충실하게 앞으로만 가는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저 인간 재미없어도 내가 1년간 버티면 노동법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이 정도는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강의 스타일은요, 일단 여러분들 믿질 않아요. 왜? 저도 공부했는데요. 저도 사실, 저 진짜 한번 궁금한 거 있는데, 저도 참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합격수기 보면요, 하루에 13시간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제가 사실 은근히 나이가 많거든요. 과거에 이제 고시급들이 있을 때, 해서 이제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그 다음에 기술고시, 그 시절부터 공부를 했었거든요. 사시 같은 거. 근데요, 그때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설입니다. 하루에 7시간씩 1년 공부하면요, 못 붙는 시험이 없다고 해요. 하루에 7시간. 근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공부 좀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빼면 평균 몇 시간이 나오냐?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근데 하루 8시간 여러분들 못 빼요. 실공부 시간, 실공 시간.
하루 8시간을 빼시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333을 잡으셔야 돼요.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왜? 중간에 들락날락 하는 시간 빠지잖아요. 근데 하루도 쉬지 않고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3시간 뽑는 거 정말 힘들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후 순공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실제 앉아서 공부하시는 공부량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공부량은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못해도 그 페이지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책 기준입니다. 진도 범위로 8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 보시면요, 여러분들 공부 엄청나게 한 겁니다. 다만 여기는 또 하나 그게 있죠. 맹점이 있죠. 80페이지에서 120페이지 보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딱 보고 나서 스토리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등장인물도 잘 모르겠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잘 모르겠어요. 영화를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 안 본 거죠. 근데 영화를 딱 봤는데 정말 처음부터 첫 장면부터 끝나는 엔딩 장면까지요, 친구들한테 막 영화가 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영화를 제대로 본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건 공부를 하건 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의 기억력은 다 똑같아요. 다만 영화는 좀 무난하고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거고요. 공부는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처음부터 막 핑퐁이죠. 정보가 들어오면 막 쳐내. 나 하기 싫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 자체를 좀 편안하게 가지시면 이해와 암기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독수가 중요한데요. 회독수요, 농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독만 정독으로 제대로 이해하셨다, 합격 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오해독을 제대로 못해. 오해독을 못하고 뭐 말로는 이러죠. 뭐 10회독 20회독 했다. 공부를 10회독 20회독 하는데 떨어지면 그거는 정말 불합리한 시험 제도죠. 여러분들이 10회독 20회독을 하면요, 입에서 그 발음들이 달달 나오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10회독 20회독 했다,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거 없다, 공부 안 한 거라니까요. 공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독수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한 편을 봤을 때 그 스토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럼 노동법을 보면 어떤 테마가 나왔어요. 그럼 그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토킹오버시 될 정도로, 그게 이래독입니다. 그래서 회독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판례만 노동법은 때려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믿지 않기 때문에 연기 일기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판례를 다 암기를 시켜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학학원 가면은 강사가, 저는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뭐라 막 하죠. 응? 영어 발음을 해. 그러면 여러분들 따라가죠. 그래서 연기 일기 때는요, 판례를 그런 식으로 시간이 그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업 시간에 판례를 제가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있네요. 제가 그 판례 암기를 한 3년 전부터 시켰는데, 중요한 건 거의 판례를 암기를 못 하세요. 판례를 암기하시고 나서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그거를 계속 보셔야 돼. 실적으로 제가 3년 동안 판례, 여러분들 이거부터 볼까요? 좀 순서가 엉켰는데,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판례 암기 자료하고 판례 테스트 자료 있죠?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판례 암기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매주 나눠드릴 텐데, 이게 한 100페이지에서 한 105페이지 사이로 끊길 겁니다. 이것만 암기하시면 합격해요. 여러분들이 노동법은 지금 생동이신 분도 있지만은 지금 유예이신 분들도 있잖아요.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사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좀 대부채로 출제가 됩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준사례 문제도 출제가 되긴 했는데, 사례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일단 여러분들 목차는 다 아시죠? 논점 정리 쓰시고 법리 쓰시고 사안 검토 결론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리 부분. 근데 그 법리는 법령 규정하고 판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논점 정리 사안 검토는요, 여러분들이 글빨이에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판례 법리, 즉 총알만 가지고 있으면은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는 여러분들 장문이에요, 장문. 그래서 그건 암기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 대학교 들어갈 때 논술 시험이 없어진지 모르겠는데 그냥 글짓기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노동법은 이 오늘 나눠드린 이 판례 암기 자료 있죠? 100페이지만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하시면 돼. 근데 이게 실제 100페이지를 달달 암기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 시험 볼 때 우리가 노원 노트를 좀 문제들을 찍어주잖아요.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매년 찍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다 나와.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동해물과 말이 꼬였네 이러면 안 돼요. 애국가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의 마른 발토로 이 정도 발음 정도로 나올 판례들을 암기는요 한 50페이지도 채 안 돼요. 아니 근데 1년 2년 공부하면서 이 정도도 암기 못하고 합격을 하려고 한다. 공부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노동법 뿐만이 아니에요. 행정쟁수법도 마찬가지고 인사관리 경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기본 테만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거 암기를 안 하셔. 그리고 또 이제 암기도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또 하나 그 시험 정보를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요. 모든 문제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닫습니다.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노원 75, 노투 75죠. 모든 논점을 다 고만고만하게 써. 근데 어떤 분은 한 문제는 탁월하게 쓰고요. 한 문제는 조금 어설프게 썼어요. 어떤 게 합격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교수님들 채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냥 쭉 보고 인상법으로 채점하세요. 강사분들이 채점할 때는 뭐 논점 정리 몇 점, 법리 몇 점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들 언제 그거 못해. 그냥 쭉 보고 몇 점, 쭉 보고 몇 점. 근데 조금 어설프게 썼다. 눈에 안 보여요. 다 고만고만해 그거는. 근데 한 문제가 남들이 안 쓰는 문장 하나를 더 썼다. 그럼 그냥 가점 알파 쫙 올라가거든요. 거기다 표점으로 돌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 문제에서 고득점을 쫙 해버리면 설령 뭐 한두 문제 잘못 쓰고 조금 뭐 논점에 누락됐다 하더라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실 때는 모든 범위를 여러분들이 달달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문제가 나올 때는 나는 무조건 누구야 잘 쓴다. 그런 필살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남들이 다 쓰는 뭐 A급 문제. 올해 시험으로 보면 이거 있죠. 제5의뢰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병이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래서 조직병의 주체의 정당성 논점은요 모든 강사님이 다 특혜로 찍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특혜에는 그대로 사진 찍어야 돼요. 공부 방법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하면은 결코 양이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이제 댓글을 봤는데요. 뭐 교재가 뭐 교재는 뭐 갈수록 줄어드는데 뭐 교재들은 뭐 1000페이지가 된다. 실적으로 제 자료는요 그 요해체 불필요한 부분 다 빼면 한 400페이지밖에 안 돼요. 400페이지밖에.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단답형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100페이지 암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700페이지, 1000페이지 분량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동을 합격하셨다면은 뭐 지금 노무사 수험계에서는 로또 당첨됐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보통 유예, 그러니까 2년, 3년 잡습니다. 2년, 3년 잡으면서 기본서 1000페이지 정도는 모든 과목을 다 보셔야 돼요. 그래야 거의 100% 합격, 100%도 뻥이다. 한 70% 정도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경우에는요, 자료를 좀, 판례이 좀 많아가지고 분량이 좀 많다라는 제가 평을 좀 받았는데요. 저 경우에는 대체로 하나의 책으로 단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유해책으로 단권이 가능하고요. 판례집으로도 단권화가 가능하고, 지금 제가 이제 매년 문제 사례집을 낸다 하면서 제가 계속 본인에게 양치 소년이 됐는데요. 모의고사 문제로도 단권화가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연강 커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시면요. 이건 이제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생동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커리 자체를 보면요. 0기가 있고,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습니다. 자, 시기별로 보면요. 0기는 우리가 지금 시기죠. 9월 말. 보통 9월 말에서 11월이나 아니면 12월 초까지 이렇게 가고요. 1기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3월. 그리고 2기의 경우에는 이제 4월부터 5월. 그리고 3기가 6월부터 7월이죠. 그리고 이제 교재입니다. 노동법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모든 과목을 전제를 했을 때 보통 연계의 경우에는요. 기본서를 많이 합니다. 기본서는 교수님이 쓴 책을 보통 기본서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연기부터 노동법의 경우에는 수험서로 전환이 됩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기본서는 교수님이 쓰는 거죠. 그래서 글빨이 좋아요. 쭉 익혀요. 쭉 익히는데 읽고 나면 뜬구름 잡는 소리들밖에 없어요. 답안지 현출이 안 돼. 자, 그래서 가독성은 기본서가 좋은데 이제 수험 적합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험서는요, 수험 적합성은 좋은데 가독성이 떨어져요. 대부분의 그 강사분들이 이 수험서는요, 그냥 짜집게 합니다.
짜집기. 교수님들도 임종열 교수님 저하고 김현 교수님 저를 보면요, 서로 모순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근데 강사분들은 그 부분들을 명쾌하게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어떤 파트에서 뭐 흔히 말하는 다수설, 좀 읽기 쉬운 거, 그런 것들을 다 짜붙여 붙여요. 그러니까 수험서는 조금 글읽기가 좀 난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책들의 경우에는요, 사실 그 논문들 있죠. 논문들 문장을 현출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즘 시험 문제는 단문으로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서술하시면 그 부분에서 좀 전문 지식, 좀 고도 지식을 한두 줄에 써주면 가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요, 사례 문제거든요. 사례 문제에서 논문에 나오는 뭐 글귀 한두 문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판례만 때려잡고 그 판례를 사실관계에 적용해서 사안 공통만 명백하게 뽑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험서 내용에 불필요한 어떤 논문 내용 이런 거 저 책은 없습니다. 제 책은 순수하게 법령, 그리고 판례 법리,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임종열 교수님과 김현 교수님은 합설 정도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1기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과목이 수험서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커리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 1기 때 이제 모의고사를 조금 보는 거죠. 모의고사를 보통 한 2회 정도 보는데요. 이때는 배점이 좀 작아요. 그래서 노동법 경우에는 배점이 50점짜리 배점, 즉 우리가 25점짜리를 하나 문제로 보면은 문제 2개를 2회씩 해서 2번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기 경우에는요, 이제 여기에 수험서하고, 여기 하나 빠졌네요. 여기 수험서하고 판례집이 이제 병행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과거에는 연기 때부터 판례집을 병행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다 엎어지더라고. 못 따라오고 지치더라고요. 근데 잠깐 옆으로 세면요, 공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의 경우에는 단계적 공법이 있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뭐 전체적이랄까요? 전체적 또는 종합적 공부법이 있죠. 여러분들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책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책이나 수학책. 그 수학책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우리가 그 논점을 찍을 때 중요도로 치면 A급이 제일 세고 A급, B급, C급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교재를 볼 때는 A가 제일 쉬운 거죠. B가 그 다음, 그리고 C가 제일 고난이도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조금 학습 능력이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거나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거나 그 친구를 할 때는 어떻게 보죠? 각각 그 주제별로 A급 문제, 그 A 단계, 초급 단계 문제만 다 풀고 그거 여러 번 됐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B급 문제 풀고 그리고 C급 문제는 어떻게 하죠? 다 포기하죠. 안 봐요. 그게 좋은 공부법이죠. 그쵸? 걔네들한테 그냥 A 논점의 그 첫 번째 논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대수식 같은 거, 대수식에서 기본 문제, 중급 문제, 고급 문제 다 풀게 하면 애들은 책을 못 끝내요.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단기적 공부법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가 있죠? 왜 단기적 공부법을 할 수밖에 없죠, 걔네들은? 어려운 문제 다 풀 필요가 없으니까. 걔들은 자기들의 성적에 따라서 골라갈 대학교가 쭉 있죠. 특정 점수를 맞이하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예를 들어서 연구대를 잡았다. 연구대 잡은 친구들이 가장 쉬운 A급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쉬운 B급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아니잖아요. 걔들이 있는 문제 다 풀어요. 대수식 풀고 그 다음에 뭐 기하 풀고 이런 식으로 다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노무사 시험은 단계적 공부에 맞아요? 아니면 전체적 종합적 공부에 맞아요? 여러분들은 중고등학생으로 치면요, 지금 지방대를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대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요렇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면요, 그냥 다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 유예되고 제시하고 삼시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요렇게 단계적 공부를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부가 좀 힘들어도요, 이 전체적 종합적 공부법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그렇게 높냐?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0기, 1기, 2기, 3기 때요. 공부 방법을 다 똑같이 가요. 왜? 다 똑같은 수준으로 1년 하면요. 시험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맹점이 있더라고. 뭐가 있냐 하면 처음에 그냥 노무사 시험을 슬렁슬렁 접근을 해요. 지금 노무사는요. 지금 고시입니다. 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고시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인드가 이 정도도 못 버티고 야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차라리 좀 시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라고 싶어요. 친한 친구, 친한 동생들한테는. 근데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저 이제 퇴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했어요. 왜? 저는 사실 사법시험도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수험가에서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고 생계형으로 수학 강사도 한 5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인생을 좀 낭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노무사 시험을 좀 많이 봤습니다. 1년, 2년에 합격한 게 아니라 한 몇 번 봤어요. 좀 쪽팔린 얘기지만 그게 왜 그랬느냐? 시험을 무시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노동법 1, 2가 나눠져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법이 선택이었고 인사가 이제 필수였고 그 시절부터 시험을 좀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관리만 하면 됐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공부하고 1차 같은 경우는 3일만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무시한다라는 거지. 근데 시험은요. 성실한 사람들이 합격합니다. 성실한 사람. 반드시. 속으로 새기세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성실 2글자만 기억하시면요. 노무사는 다 합격해요. 성실 2글자. 근데 성실한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1년 동안 성실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는요, 연기까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놓으시면 돼요. 2번 정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에 수업을 보통 몰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말에는 수업만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다 노세요. 놀아봐야 이제 일요일날 저녁 시간밖에 없지만, 좀 안타깝긴 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요, 주중에 한 수요일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력이 떨어질 때쯤, 그때 이제 한나절이나 두나절을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리프레시는 좀 필요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얘기가 아까 옆으로 샜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수험사가 들어가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판례를, 최신 판례까지 더 보강을 하면서 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의고사를 50점 배점으로 합니다. 50%. 50% 배점을 하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노원 노트를 같이 하잖아요. 주말 반은. 그러니까 이때는 배점을 몇 점 보는 거죠? 75점으로 매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개월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도는 못 나가요. 이때는 주로 이제 모의고사를 100%를 보죠. 100% 커리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150점을 시험 문제를 봅니다. 150점 시험 문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9시 반에 시험을 봤다. 그러면 오전 시간 몇 시에 끝난다? 12시 20분에 수업이 끝납니다. 시험이. 그런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강사분들은 이런 경우에 수업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쉬시고 나머지 30분은 무슨 쪽지 시험 이런 거를 좀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먼저 시험을 보고요. 30분 먼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전 시간이 1시간이 나오죠. 그래서 수업을 저는 이제 오후 시간 3타임까지 해가지고요. 4타임으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기 경우에는요. 9시에 시험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실 수업 시간을 3타임이 아니라 4타임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경우에는요, 별도로 수업 진도를 나가지는 못하고, 이때는 GS 2기 때 나갔던 모의고사 문제 있죠? 이것까지 같이 복습을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강사분들이요, 불타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 내용을 다 달리해요. 그래서 1기 때 나왔던 문제, 2기 때 나왔던 문제, 3기 때 나왔던 문제를 다 다르게 합니다. 그럼 문제가 몇 개나 될까요? 0기 때 이거 4문제 나오죠. 4문제. 4문제 나오고 2기 때 75점 배점이니까 3문제죠. 3문제인데 보통 이게 8주거든요. 그러면 이거 몇 문제?
24문제. 자, 그리고 3기 때는 6문제죠. 6문제인데 6개. 그럼 이거 몇 개죠? 36문제. 맞죠? 6주 6개. 36문제. 이거 다 더하면 몇 문제예요? 50, 60. 60문제가 넘죠? 60문제가 넘어요. 근데 강사분들이 이제 그 문제를 찍어줄 때 보통 한 20개에서 한 25개, 좀 많이 찍으면 30개 찍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본인들이 나오지도 않을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모의고사 문제 똑같은 문제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2기하고 3기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똑같은 문제를 가급적 내지는 않지만은 본의 아니게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지구분해가 기억별 노조로 조직병행 할 수 있는가? 저 경우에는 일단 1기 때 그 시험 문제 냈습니다. 1기 때 내고 3기 때 한 번 더 냈어요. 2번 낸 거죠. 그럼 2번 시험 문제 봤으면은 남들보다 잘 써야 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네. 자, 이렇게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연기하고 1기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판례 암기 자료 나눠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분 일찍 와가지고 판례 그 테스트 자료 제가 그냥 예시로 나눠드렸는데요. 그거를 동일하게 나눠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판례 테스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로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판례 테스트 자료 가로에 대해서 너무 연전하지 마시고 암기가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주세요. 가로넣기가 오히려 여러분들 논리 구조를 막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키워드 위주. 그리고 이제 또 판례 암기할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뭔지 아시죠? 판례를 스캔해야 되나 그러잖아요. 판례는 스캔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점자예요. 근데 누구는 판례를 사진 딱 찍었어. 누구는 키워드 위주로만 썼어. 배점 갔다 가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 떨어뜨려야 돼. 상대평가니까. 누구 떨어뜨려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은 아유 스캔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점수 배점 달라 이렇게 안 하겠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스캔인데 그 스캔에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다 못 쓰죠. 그러니까 제가 스캔하라는 판례는 무조건 스캔하시고요.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서 하는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강약 조절은 제가 판례만큼은 확실하게 다 잡아드릴 거니까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OT 강의가 제일 어려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암기와 이해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암기와 이해하시면 떠오르시는 거 뭐 없으신가요? 제가 오락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어렸을 때 저는 공부하면요 동전이 생각이 나요. 동전. 암기하고 이해는요 동전과 같아요. 동전은 양면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둘 중에?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암기죠. 근데 이해를 못했어. 추가로 암기해. 암기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뭐 그 이슬람어 있잖아요. 뭐 이슬람어 이상한 거 하나 딱 줬어. 그거 주고 암기하라고 해. 암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이슬람어 언어 차기를 보고 나서 보려면 암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해는 암기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조수단. 근데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책을 읽는데 한 문장을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만 계속 잡고 있어요. 그거는 세 글자로 뭐죠?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그러니까 정독을 하는데 그 정독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책을 딱 폈어. 책을 딱 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최소한 3번 정도까지는 정독을 하시고 더 안 되면 포스트잇 붙여놓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한 달 공부 말 거 아니거든. 최소한 1년 공부할 거거든. 그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포스트잇 붙여놓은 거를 몇 번 보시면 이게 이해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들 뭐 중고등학교 공부하셨잖아요. 영어 단어 많이 암기하셨잖아. 어떤 단어는 한 번만 봐도 단어가 암기가 돼요. 스펠링이 뭐 4글자다, 6글자다, 8글자다, 10글자다 이걸 떠나가지고 왠지 이 어떤 글자는 한 번만 봐도 암기가 돼. 어떤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볼 때마다 헷갈려. 또 어떤 거는 괜히 화장실 갔는데 한 번 딱 봤더니 머릿속에서 딱 깨우침이 생겨. 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순간을 이제 득도한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찰나 순간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은 이해를 하면서 암기가 병행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될 때는 최소한 3번 정도는 고민하시고 넘어가셔라. 그래서 암기와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생동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1차, 2차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사실 1차 시험 공부는요, 뭐 제가 이제 그 강사 입장이기 때문에 타 과목에 대해서 언급하긴 뭐 하는데 그냥 배째하겠습니다. 이제 배째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종로 쪽에 있을 때는 1차 커리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1차 공부하면 바보예요. 자, 왜 그럴까요? 1차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1차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죠? 노1, 노2, 그리고 뭐가 있죠? 민법, 그리고 사부법, 그리고 선택. 네,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학을 한다고 쳐볼게요. 자, 2차는요. 2차는 노1, 노2, 인사, 행정, 선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조를 한다고 치고요. 근데 1차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만 받으면 돼요. 그쵸? 그런데 모든 과목을 애매하게 60점 받기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어쨌든 한두 개는 때려 패야 돼. 그러면 노1, 노2가 2차에 있네.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소한 여기에서 1차에서 노동법은 80 이상을 맞아야 되겠죠. 그럼 얘들은 몇 점을 플러스 먹어? 얘들은 평균 60이니까 20을 플러스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법대니까 민법 버려요. 법대니까 민법 버리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비법이신 분들은 민법은 외계어입니다. 그럼 민법 이제 어떻게 하냐? 얘는 그냥 40점만 맞아요. 그럼 얘는 몇 점 부족하죠? 마이너스 20점. 자, 그러면 사부법과 선택인데요. 이건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가는 거죠. 취향에 따라. 저 같은 경우에는 법대생이다 보니까 그래도 법이 낫지. 그러니까 이 사부법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을 목표로 하는 거고요. 선택을 경영학이죠. 경영학 저는 이제 명과작전, 40작전 갑니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는 60을 목표로 가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제로가 되겠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40으로 갑니다. 마이너스 20점.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볼 때리는데 이거 노무사시험 진짜 볼 때립니다.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요.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1차에서는 이 선택 과목만 표점 돌립니다. 나머지는 절대평가. 근데 2차는요, 전체가 표점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 표점이 나오는 거는 이제 각각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좀 불이익을 받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법시험에서 처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공단 관계자가, 실무 관계자가 이 노무사시험 체계를 만들면서 과거에 그 노동경제학이라는 과목에서 80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노동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 다 합격했어요. 거의 90% 이상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표준 점수제를 도입을 했는데 1차만 가져온 게 아니라 2차에도 이걸 다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만 이거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전 과목에서 다 가져온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지. 노무사 시험에서 노동법이 제일 메인인데 노동법이나 뭐 인사인재 이거를 다 표점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정확히 표준 점수제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기분포 이용해가지고 점수 뭐 까고 높이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경영학하고 경제학이 있는데요. 경제학 선택하신 분들은요, 문제를 한 줄만 세워도 합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40점을 맞으려면은 10문제를 맞아야 되죠. 근데 표점으로 돌리면은 경제학 같은 경우는 시험이 좀 어렵기 때문에 7문제만 맞아도 40점이 넘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시험에서 한 줄을 세웠을 때 특정 항목이 7문제가 나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 보니까 경제학도 표점으로 점수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그것까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선택 과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2문제는 추가로 맞으셔야 돼요. 추가로. 왜? 표점을 재수 없으면 떨어지니까. 자, 그렇게 하면요, 노1, 노2 이렇게 보시는데 2차에서 겹치죠. 겹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노2는 80은 무조건 나와요.
과목이 적용되는 법률이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노트 경우에는 여기에 자법이 10개의 자법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뭐 산안법이라든가 뭐 그 산재법, 기타 뭐 여러분들이 좀 친숙한 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 빼면은 한 6문제 정도는 모르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이제 모 수험서 책이 있는데 그 책 좀 괜찮아요. 그 앞에 부분만 쭉 보면은 노원은 80 그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1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했었는데 올해 2020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1차 같은 경우에 OX 엑기스로 해가지고 자료로 한번 특강을 고려 중입니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80을 맞아야 되고, 자, 민법 갑니다. 민법이요. 여러분들 공부가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게 민총하고 채권으로 나눠지는데요. 민총 부분에서 한 7문제, 민총에서 지금 몇 문제 나올까? 과거에는 10문제에서 한 12문제 나왔거든요. 10문제, 12문제. 그러면 공부 분량을 줄인다면요, 민총 부분은 여러분이 달달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른 법 과목을 가는데 기본 전제가 민법 총칙입니다. 그럼 민법 총칙은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노동법을 위해서도. 그러면 민법 총칙에서요, 여러분들이 민법 총칙 분량만 달달 암기하시면 7문제 맞다 못 맞는다. 맞아요. 그럼 나머지 어떻게? 편안한 마음으로 한 줄 세우면 10문제 맞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사법법은요, 자법이에요. 숫자 나오고, 기간 나오고, 보고, 말이 꼬이죠? 보고 또 봐도 그리운 과목? 그건 아니죠. 맨날 까먹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그럼 나머지 선택이죠. 경영학. 뭐랑 겹치죠? 인사랑 행정이랑 겹칩니다. 인사랑 행정이랑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 7문제에서 8문제. 어차피 여름인데 2차 합격하려면 인사행정이 아니라 인사와 경조죠. 그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7문제에서 8문제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2차만 올방을 해도.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책을 딱 펴면요, 이게 논점별 기출 분석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마케팅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거 시험 문제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한 뭐 7개 정도 테마 있는데 출제가 많이 되는 영역이 있죠. 거기에서 기출문제만 쭉 보면은 이것도 그냥 사실은 그냥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요, 1차의 경우에는 민법은 대신 하셔야 돼요. 민법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생존하시는 분. 민법은 외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민법을 하시는데, 민법 총칙만 어느 정도 전개가 됐다고 하면요, 한 2주 정도 빡세게 공부하면 1차는 거의 다 합격합니다. 그리고 조금 나는 좀 불안하시면 한 달 전, 그때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1차를 뭐 봄 1월부터 시작을 한다. 이제 그분들은 거의 100% 유예로 가는 겁니다. 거의 100% 유예.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독과 다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정독입니다. 지금은 정독이고 1기까지도 정독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정독을 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다 하시고 판례 암기가 됐을 때 그때 다독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암기도 안 하면서 그냥 쭉쭉쭉 넘긴다,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1시간을 공부하면요, 최소한 20분 정도는 공부한 내용을 축약을 해서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공부한 게 아니고 그냥 눈도장만 찍은 겁니다. 엉덩이만 그냥 공부한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경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OT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네요. 제가 재밌나 봐. 원래 OT 강의 짧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니까 제가 말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자, 시험 경향 말씀드리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논점이 예를 들어서 1번 논점부터 2번 이렇게 할까요? 노원으로 할까요? 노원, 노투. 여러분들 유해생들 얼마나 공부하셨나 볼까요? 흐름을 아시면요, 특별하게 암기를 안 해도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노원은 개별적 근로관계죠? 그럼 맨 처음에 뭐부터 나올까요?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일단 맨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법원에 대해서. 법원은 뭐냐면은 법적 분쟁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원에 나오고, 그러고 나서 근로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니까 근로관계 성립에 관련돼서 이제 지켜야 될 기본 원칙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균등처우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양제 금지라던가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네요.
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가 확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이제 당사자가 확정되니까, 이거부터 아니다. 법원 나오고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제 여기서 당사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근로자가 누구인지, 사용자가 누구인지 개념 나오고, 성립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나오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확정이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근로를 서로 하겠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재반 조건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근로 조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로 조건이 나오는데, 근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임금. 그 다음에 근로 시간. 그리고 근로 시간의 친구는 휴게. 그리고 일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휴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근로 조건 나오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죠? 명령을 내렸을 때 지켜야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인사권과 징계권. 그러니까 인사명령권으로서 맨 처음에 전직, 전적, 그리고 전출, 휴직, 대기발령, 그리고 이제 징계권, 그리고 징계 중에서 제일 센 게 해고죠. 징계해고. 그러니까 이제 근로관계 종료 쪽으로 넘어가가지고 해고 종류로서 통상해고, 징계해고, 그리고 정리해고, 그리고 해고 효과로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정당해고가 아니라 부당해고라면은 법률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해서 원직복지, 그리고 소급임금지급, 그 다음에 금전보상제,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한 거죠. 당사자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거고. 근데 의사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연 탈직 사유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소멸 사유에서 이제 그 시험 문제에는 출제는 거의 안 되고 있지만,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년 도달이라던가, 기간 만료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기간 만료,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사용자 측의 의사가 아니라 근로자 측 의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로서 이제 사직, 합의 해지, 비진 의사 표시로서 이제 무효가 되는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사업 양도, 분할,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노트까지 할까요? 노트는 쉽죠? 노트는 우리가 헌법 33조에서 나오죠. 근로상법. 그러면 단결권은 어떤 결과물로서 뭐가 나온다? 노동조합이 나오겠죠. 노동조합이 나오고, 이 노동조합이 뭘 하죠? 단체 교섭을 하죠. 단체 교섭을 하고, 이 단체 교섭 산물로서 뭐가 나온다? 단체 협약이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단체 협약이 청입이 안 되죠. 그럼 실력 행사를 해야 되잖아. 그럼 뭘 하죠? 쟁행을 하죠. 쟁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정이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쟁행행위가 나오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 보통 이제 임종일 교수님 저에는 우리가 조합 활동을 단결권으로 내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합 활동이 들어가고요. 보통 책 서술은 그렇게 돼요. 근데 다설적 개념은 이 조합 활동권은 단체 행동권의 내용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지. 단체 행동권 내용인데 요 안에 들어가 있어. 왜? 임종일 교수님이 이렇게 쓰니까, 이게 읽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노조 측의 내용이고요. 근데 부당노동이 있죠? 부당노동의 개념은 뭐죠?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그릇들이 갖고 있는 노동상권을 방해하는 사용자의 일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랍니다. 그래서 여기 분호위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수한 경우로서,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법, 근창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2차에서는 거의 안 나온다. 버리시고.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런 거죠. 분호위가 시험 문제 나왔다. 그럼 내년에는 분호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몇 년 전까지 그랬어요. 거의 불분율이었어.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이 생각보다 쉬웠어요. 다 버려. 경영조직이요? 얼마 안 됐어요. 왜? 최근 3년에서 4년 동안 나온 거 다 버렸거든.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분호위 나왔는데 또 나와요. 여기 쟁행이 나왔는데 쟁행이 또 나와. 영역이 좁아지고 있어요. 출제 빈도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최고 브루트가 뭐였죠? 쟁행에서 직장 폐쇄. 최고 브루트였죠. 직장 폐쇄 지금 4년 동안 3번 나왔어요. 4년 동안 3번. 근데 또 나왔어. 작년에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직장 폐쇄. 작년에 시험 문제가 직장 점거와 직장 폐쇄의 관계가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 전에 또 2번 더 나왔었고. 근데 올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브루트가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연기 1기 때 기본기에 충실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요, 이 브루타가 나와도 다 커버가 됩니다. 왜? 판례 암기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죠.
아이, 나 이만큼만 하면 합격하겠지. 에이, 이거 나왔는데 내년에 또 나와? 에이, 안 나오겠지. 그러시면 이런 브루트한 문제에 이제 발목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판례 자료만큼은 여러분들이 필히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22회 강의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보통 이제 보강을 좀, 보충 수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22회를 연기 때 하려고 하면요, 좀 시간이 좀 남아요. 남아서,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뭐 잡다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OT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네. 오늘 항상 매번 연기 첫 OT는요, 조금 어수선합니다. 좀 이해 바라시고요. 자,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뭐, 강의 일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일요일 반이니까, 오전 타임 9시 30분, 그리고 식사하시고 2시부터 두 번째 타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가지고 강의 일정이 22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보충을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흐름을 맥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좀 많게는 한 20분. 여기까지는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주제 보시면요. US 개정판 4판인데요. 제가 이제 그 개정판을 이제 강사분들이 보통 요즘은 9월에 개정판을 내시고는 있어요. 근데 그 연역을 말씀드리면은 원래 연기 강의는 교수님 수험서 갑니다. 그리고 교수님 책들은요, 언제 개정이 되냐면 보통 상반기에 개정이 됩니다. 봄에. 그래서 과거에는 책들이 상반기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수님 책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 때부터 이제 수험서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기 시작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정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노무사 시험은요, 이제 생동신문 말고는 대체로 언제 시작한다? 1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 경우에는 그 후자에 맞춰가지고 개정판을 12월 말에 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 법률 개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려면 우리가 1월 달에 그 개정판이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금 4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개정판 나올 때는 출판사에서 개정 추록을 내진 않아요. 요즘에 그런 트렌드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크게 바뀐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프린트로 해서 첫 시간에 나눠드릴 거니까 4판을 보신다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진도 나간데 진도 나간데 애로사항은 거의 없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은 페이지 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부교재로서 제가 판례로 푸는 노동법이라고 판례집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노동법 이외에서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가 정리가 되시면요, 판례책은 참고 자료만 쭉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셔서 뭐가 중요한지 강약 조절 안 되시는 분들은 판례집을 볼 엄두가 안 나십니다. 너무 기니까. 근데 실제 이 판례로 푸는 노동법 한 권만 제대로 보셔도요, 사례 문제 다 커버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사례 문제는 다 판례에서 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책이 좀 두껍다, 그리고 내용이 좀 많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좀 들려가지고요, 제가 내년, 그러니까 2020년도 대비할 때는요, 그 판례로 푸는 노동법 이 내용을 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좀 빼고 좀 짧아봐야 이제 판례 빠지는 거 몇 개 안 돼요. 판례로 푸는 노동법은 판례 소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책을 낼 때 유행했던 책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로노의 책 아시죠? 로스쿨 노동법 해설, 그리고 판례 백선 책, 이 2개가 있는데 사실 판례 백선 책은 썩 좋은 책은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들이 새 책을 내면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출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 책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떠한 판례가 교수님 책이 새로 추가됐다. 그러면 그 판례는 A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2개 책을 메인으로 가면서, 그리고 두 책의 이제 단점은 뭐죠? 최신 판례가 반영이 안 돼요.
최신 판례가. 그래서 최신 판례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책에 없지만 수업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판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충 판례를 가지고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판례 없는 판례 다 들어가다 보니까 책이 이제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3판 낼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알려줘도 안 볼 것 같은 판례들, 이런 거는 싹 버리고, 왜? 판례 법리는 어차피 이외 책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GS2기 그리고 GS3기 때 모의고사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모의고사로 사례 문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거고요. 그래서 책을 좀 대폭 줄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목표를 가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답안이 쓰는데 법대생들이 인사관리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답안이 쓰는데요. 전문가들, 즉 교수님들은 이게 법학만 있는지 경연만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글빨이 달라진 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대생들, 고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쓰시는 글빨하고요, 일반 비법이신 분들이 쓰는 글빨하고 틀려요. 그럼 교수님들은 채점할 때 인상적으로 답안지를 작성하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점수를 주다 보면 그거는 리걸 마인드가 잡힌 답안지에 높은 점수가 간다라는 거죠. 특히 리걸 마인드가 없으면요,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가 중원부원해요. 논점 정리가 우리가 또 옆길로 세는데, 우리가 단문형 스타일의 논점 정리하고요, 사례 문제의 논점 정리는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구분을 안 하고 사례형 문제의 논점 정리를 단문형 스타일로 쓰세요. 근데 사례형의 논점 정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유예생도 있고 시험 보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당사자 주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맞아야 묻혀서 결론이 나와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멋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항상 왜가 법리입니다. 왜? 그럼 그 법리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논점 정리는 뭐가 될까요? 당사자 주장에서 누가 옳다 그르다를 하게 되는 법리 부분이 있죠. 이 법리가 왜 문제가 된지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문형 스타일처럼 그냥 목차 나열만 해요. 논점 정리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법리 부분에 쓰고 싶은 어떤 그 목차 있죠. 대목차. 그것만 나열하고 말아요. 그건 논점 정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모의고사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한 리걸 마인드를 형성하고요, 사고력 향상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강의 특징인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먼저 잡고 나서 요의 책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판례, 법리 부분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판로직을 안 본다는 전자에서 사실관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거죠. 에코학습법을 통한 주요 내용을 현장에서 암기토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 제가 이제 스토리를 만든 두 문자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스토리가 없으면요, 오히려 암기가 안 돼요. 더 헷갈려요. 그래서 스토리 없는 두 문자는 차라리 버리시고 그냥 다독해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매주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일찍 오셨더라고요. 다음 주도 일찍 오세요. 그래서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판례 그 테스트 자료 있죠? 그거 키워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진도표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항상 땡땡 해놓고 이렇죠. 상기 진도표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복습과 예습 중에 뭐가 중요하죠? 복습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예습도 여러분들이 좀 여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원래 목표는 OT랑 그 헌법 일반론을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상 헌법 일반론이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올해 시험 봤던 시험 문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를 드렸는데요. 총평 자료하고 예시답안 자료를 드렸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쉬는 시간 갖고 헌법 일반론은 2교시부터 진도를 나갈게요. 자,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시답안이 좀 늦었습니다. 예시답안 준비를 원래 시험 시험 문제가 발표가 됐을 때 준비를 어느 정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시기를 놓쳤어요. 놓치다 보니까 한 2, 3일 늦었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아, 지금 올리기는 좀 분위기도 좀 그렇고 하다 보니까 필차일 늦춰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추석 때 추석 인사하면서 올리려고 했는데 또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개강 직전에 올리게 되어서 그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시사점이 있죠. 시기를 놓치면요 계속 늦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진도 판례 암기 자료만큼은 딜레이 되지 마시고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공언을 해드리면요, 제가 한 3년 전에 지금 정말 인기 좋으신 분이 하신 거를 제가 3년 전에 시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매주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진도가 끝나면은,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 공부 진도 범위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걸 다 개인적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신이 거의 안 와. 네. 그때는 이제 생동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량이 벅찬 거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뭐 수강생이, 뭐 이제 동그라미가 2개가 찍힌다, 3자리다. 그러면, 뭐 몇 프로만 오더라도 그 숫자가 많아지겠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해준 일이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재미가 없는 거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걸 보내면서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러는 거죠. 왜? 그거 매번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톡 보내기 힘들거든. 그래서 그거를 1년 하다가 접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뉴페이스니까 제가 좀 귀찮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게 그 톡이 좀 개인적으로 부담된다 하시면요, 그냥 저한테 톡을 보내주세요. 회신이 안 오는 거 가지고 삐지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 인간 왜 자꾸 귀찮은데 톡 보내, 이러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으니까 그 연락처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러니까 매일마다 제가 어느 정도 분량 체크해가지고 판례를 이 정도 정리를 하셔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조금이라도 뭐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신 부분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 좋고요. 또 하나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자기 육성으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읽는 게 빠르죠. 그래서 음성 파일로 여러분들이 자기 음성을 녹음을 시켜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못 보는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심심할 때마다. 음악 대신에 그런 거 들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음성 파일 녹음시켜가지고 저한테 올려주셔서 모방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은 자율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자료 보시면요, 정리해고에서 이번에 그 초시이신 분들은 뭐 내용을 모르겠지만 2차 시험장 가신 분들은 문제는 좀 아실 거예요. 1문의 1 보시면은 정리해고의 어떤 그 정당성 판단 기준 중에서 세 번째 기준인 함정의 공정한 해고 기준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총평이랑 예시하면 좀 늦긴 했는데요. 내용들이 올라온 거 보니까 객관적 평가 기준, 주관적 평가 기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료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답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예시답안. 문제를 뭐 시간 관계상 다 읽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기출문제 책도 하나 낼 겁니다. 그때 제가 뭐 특강 형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총평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박스에 이렇게 돼 있죠. A회사가 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해가지고 근무 태도 평가, 그리고 뭐 징계, 근태, 격리, 사고, 포상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 평가 기준과 상대적 평가 기준이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절대적 평가 기준, 상대적 평가 기준은요, 법리 부분이 아닙니다. 판례 법리는 아니에요. 판례 법리는 아니고, 판례 법리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요, 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 함정의 공정한 해고 기준 및 그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서 의의 보시면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가진 구체적 기준이 마련돼야 되고, 그 기준을 실제로 공정하게 적용하여서 정당한 해고 대상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판단 기준으로서 이제 제가 두 문자로서는 사인이라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판단 기준으로 이런 기준들은 확정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가 직면한 경유기의 강도, 정결 실시해야 되는 경상 이유,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 부분의 내용과 근로자 구성 부분, 그리고 정리해고 실시 당시 사회,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기타 이제 합의에 도달한지 여부, 이것도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법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법리고요. 이 내용을 사실관계에 적용했을 때 대법원이 그때 이제 나온 문장이 절대 평가 기준과 상대 평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회사 측의 기준 자체가 사용자 측의 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지에서 고득점을 받았는데 상대평가 점수에서 이제 고득점이 아니라 꽈나 점수를 맞아버리면 전체적 종합해서 어떻게 된다? 전체 등수가 떨어지니까 정리하고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사후 검토를 하시면은 반드시 절대평가 기준이라던가 상대평가 기준 이 내용이 없어도 그래도 합격 점수는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1문의 2문 보시면요, 사인업 보너스 반환음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를 출제한 바 있는데 이건 사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민법 문제입니다. 왜 민법 문제냐면요, 위약예정, 노동법에서 논점은 위약예정 금지거든요. 위약예정 금지가 나오려면 사실관계가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까지 근무하는데 근무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의 돈을 반환하겠다. 이게 위약했을 경우에 내가 뭔가를 주겠다는 약정을 한 거죠. 그게 위약예정 금지예요. 근데 여기 사실관계는 위약예정을 했다라는 문헌이 없어요. 그냥 회사 측이 내가 너 얼마 동안 고용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 대가로서 너에게 돈 얼마를 주겠답니다. 거기까지가 끝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약정 기간 동안 일을 안 하고 퇴사를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돈을 지급했는데 이 돈을 지급한 대가가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를 이직한 대가를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한테 7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면서 너가 7년 동안 다닐 거니까 우리 회사에서 전속적으로 다닐 어떤 그 대가로서 전속 계약금 형식으로 어떤 일정 금액이 들어간 것인지, 7년 동안 내가 줄 돈 중에 일부를 선 지급한 것인지, 실적으로 지급하려고 한 1억 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처분문서 해석 방법에 관련된 논점입니다. 논점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를 낼 때는 이 사인업 보너스에 관련된 삼지연자 사건에다가 뭐를 추가했냐면은 이 내용의 플러스 알파로서 약정 근무 기간을 위반을 했을 때 근로자 측이 이 당사자가 얼마를 지급하는 문장을 추가한 거거든요. 그렇게 놓으면 이 사인업 보너스에 관련된 청문서 해석 방법하고 위약예정 금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시험 문제는 순수하게 민법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판례니까 그 사인업 보너스 판례법리 있죠? 그냥 그 내용만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관계에서 누가 문제를 출제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사실관계를 너무나도 자세히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항검 때 쓸 말이 없어. 사항검 때 사실관계에 나와 있는 맥락만 잡아가지고 그냥 똑같이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청문서 해석 방법을 볼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하죠? 문헌의 내용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청문서를 체결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이 청문서를 달성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이게 우리가 판례 법리거든요. 그 순서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1대1 대응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별화되는 어떤 문제는 아니라는 점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1교시 2문이죠. 임금 채권 양수에 대한 상자 지급인데요. 자, 이거 저도 이제 심심해가지고 카페 들어가서 댓글 좀 여러 번 봤는데요. 이거 문제 찍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거 GS 3기 때 모의고사를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이크 잡고 이랬죠. 아, 이 문제는요, 뭐 출제급은 아닌데 임금 파트에서 중복되는 문제를 내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부르타 대비해서 낸 겁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필압을 하실 분들은 그래도 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부르타 맞아요. 이거를 A급으로 다 공부하시면요, 어떻게 되죠? 노동법 책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강조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부르타가 맞는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판례 그 암기자료 있죠? 100페이지.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부르타 다 커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제가 모의고사 낼 때는 임금 채권 우리가 임금 지급 방법이 있어가지고 통합을 원칙, 그리고 직접 원칙이 있죠. 그래서 임금 채권에 가름하는 채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판례하고, 그리고 임금 채권 양수에 대한 사용자 임금 지급 의무, 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제가 25점짜리 문제를 냈습니다. 그럼 분량이 딱 나와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는 논점이 후자만 나왔죠. 이거 판례만 알고서 비벼 써봐야 두 페이지나 쓸 겁니다. 2페이지. 사항부터 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계가 충실한 분들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점이 명확하죠. 임금채권 양도 유효성, 임금채권 양도가 과연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채권이 만일에 유효하다면 그 양수인이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랍니다. 근데 해당 공부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아시겠지만 판례를 보시면요, 이 판례 20년도 넘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정확한 판례가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은 주는 채무가 있고요, 하는 채무가 있어요. 하는 채무. 하는 채무는 누군가가 일을 직접 해주는 거고요. 주는 채무는요, 어떤 목적물이 정해져 있죠? 그것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토스. 자, 그러면 우리가 임금입니다. 임금. 돈이죠. 금전채권이죠. 금전채권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를 시켜요? 누군가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성질상 그 채무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뭐 일을 시킨다. 이 경우에는 주는 채무가 아니라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성질상 양도가 금지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양도가 금지되지 않고요. 또 당사자들이 넘길 수도 있어요. 근데 민법의 대원칙은 뭐죠? 사적자 치유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나 싫어. 나는 죽어도 그거 싫어. 나는 꼭 이래야 돼.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당사자가. 그럼 그 약정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반대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법률 규정이 있어요. 민법 규정에. 그러니까 민법을 여러분들이 1차 때 열심히 했다라면 이 내용을 안다는 거지. 449조. 이 내용을 쓰시면 남들이 하나도 안 썼어. 근데 민법 규정 하나가 딱 나왔어. 오, 이것 봐라. 그냥 가점 몇 점 올라갈지 몰라요. 점수가 한두 줄만 써도 훅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 예시답안으로 같이 볼게요. 예시답안으로 같이 보시면 6페이지 예시답안인데 목차를 이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임금채권 양도해가지고요, 여러분들 판례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양가로 2번 먼저 보시면은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면 양도할 수 있다. 설득력 있어요?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없으니까 양도할 수 있대. 설득력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어설프게 쓴 판례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정당화시키려면 법률 규정을 쓰셔야 돼. 그 내용이 그 양가로 1번이죠. 채권 양도성 해가지고요, 민법 449조인데, 채권은 그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 채권은 그 성질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하는 채무가 아니라 주는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질이 양도가 가능하고 당사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양도가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양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채권자예요. 채권자라는 말은 뭐죠? 행사할 채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을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면 양도를 왜 시켜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쵸? 근데 판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다수견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단에 근거는 이제 우리가 직접을 원칙해가지고요, 근로기준법 43조를 근거로 두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임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서 직접을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잘못 쓴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대법관님들도 잘못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해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왜 청구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는 건 가능해요. 청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민법 배우셨잖아요. 채권을 청구했어요. 근데 얘가 이행을 안 해요. 그때 그 효과가 중요한 거지. 이행을 안 했을 때 이거를 강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는 것이냐, 이런 거지. 청구했는데 청구를 처음부터 할 수 없다? 이건 아니에요. 채권을 가지고 청구를 가능해요. 근데 답안지 쓸 때는 우리는 의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는 우리가 함부로 꼭 바꿔 쓸 수는 없어. 그러니까 판례는 이렇게 쓰는데 법리를 이제 어떻게 쓴다? 상황 검토할 때 법리를 보세요. 채권이 양도가 됐어요. 그럼 양수인은 정당히 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근로기법 43조 규정이 있네. 어떻게 되어 있죠? 임금은 근로자의 직접 적용이라. 그럼 민법과 지금 근로기법이 충돌하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 있잖아. 뭐가 있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 특별법 우선 원칙.
충돌을 하니까 비록 임금채권 양수인이 정당하게 채권이 양도되어서 청구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법 43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특별법이 먼저 정되니까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이런 경우가 있죠. 임금을 양도를 했는데 양수인에게 사용자가 돈을 줬어요. 근데 원래 임금채권자의 근로자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럼 사용자는 자기가 할 거 다 한 거죠.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죠. 근데 돈을 줬어, 임금채권 양수인에게. 근데 근로자가 다시 임금 지급을 청구해요. 그럼 사용자가 이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럼 사용자는 2번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43조에서 너한테 돈을 주면 나 근로자가 청구했을 때 다시 줘야 돼. 그러니까 나 돈 못 줘. 이걸 우리가 법률 용어로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절할 수 있다. 또 모르면 그냥 거부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한 용어는 항변할 수 있다 합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법 교수님들도요, 학교 다닐 때 다 민법 했어요. 보면 차별하는 답안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기본기입니다. 근데 이제 노동법 공부하면서 이런 민법 내용까지 장황히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다 이제 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는 저도 이런 부분들까지 깊게까지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만 쳤는데 설마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줄은 몰랐죠. 설마. 자, 그리고 2교시 1문 좀 빠르게 정리할게요. 노조 사물에 대한 직장 폐쇄의 정당성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보니까 예시 답안 잘못 올리신 강사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예시 답안에 보시면 제가 시험 문제까지 써놨는데요. 주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A 회사가 이 직장 폐쇄를 실시하면서 A 지회의 노조 사무실에 대한 출입을 금지한 것이 정당한지에 관해서 논하시옵니다. 지금 직장 폐쇄가 정당한가 또는 직장 폐쇄의 효과에 대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죠. 문제의 맥은 뭐예요? 정확하게 노조 사무실 출입 금지 조치의 정당성이에요. 그러면 답을 내야 되겠죠.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일단 정당하지 않답니다. 자, 그럼 왜 정당하지 않죠? 근거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 근거 제시를 했을 때 어떻게 가느냐? 이게 직장 폐쇄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일단 자, 보세요. 사업장이 있죠. 근데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 직장 폐쇄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면 어떻게 돼? 전체 사업장이 정당하지 않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 거달라요. 직장 폐쇄 자체는 정당해요. 이해가 되시죠?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전 사업장에 대한 직장 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직장 폐쇄는 정당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법학 일반을 아시면은요, 모든 법률이라던가 법률 효과 효력은요, 3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시간적 효력, 두 번째는 장소적 효력, 세 번째는 인적 효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법률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3가지는 행정법에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장 폐쇄가 설령 정당하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는 뭐라 문제되죠? 사람인가요? 시간인가요? 장소인가요? 장소죠. 직장 폐쇄가 설령 정당하더라도 이 노조 사무실은 처음부터 사용자가 관여할 여지가 없는 장소죠. 그러한 장소까지 직장 폐쇄 효력이 미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렇지만 사용자의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 자, 이 경우에는 대안 장소를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크게 판례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 흐름을 잘 못 잡고요. 강사분들도 이 내용을 맥을 못 잡고 그냥 직장 폐쇄의 효력이 범위가 인정된다, 안 된다. 직장 폐쇄가 정당하게 가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저의 장점은 이런 맥을 정확하게 집어드리는 게 저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죠. 자, 노조 사무실 원칙적으로 직장 폐쇄가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직장 폐쇄를 하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출입금지를 하려면 대안 장소를 제시해야 되겠죠. 결국에 가서는 노조 사무실에서는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A 장소를 폐쇄하려면 B 장소를 줘야 되니까 결국 할 수 없는 거죠. 직장 폐쇄 정당성과 관계가 없어요. 직장 폐쇄를 할 수가 없어요. 장소 효력범위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 장소에 대해서 출입 금지를 했네. 노조 사무실이 왜 필요하죠? 저 활동을 위해서. 근데 그 장소를 폐쇄했어요. 폐쇄.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공부 조금이라 하시는 분들?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그래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는 사후상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효력이 부인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입금지 조치는 정당하지 않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이에요. 참고로 이런 예시 답안 여러분이 다 검색하세요.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이거는 설마 시험지 나올 줄은 몰라가지고 그냥 판례만 소개를 해드렸고 끝났는데 조금 아쉽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일문의인데요. 이거는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달달 강조를 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지부분해의 경우에는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없지만 판례에 따를 때 예의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별 노조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비범위 사단으로서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근로자 단체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유형이 두 가지로 나눠진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 유형이 왜 기업별 노조로 조직 변경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내용들을 대별해가지고 보기 좋게 답안지를 썼다면 이게 차별화된 답안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판례를 스캔을 했다. 그러시면요, 판례 쓰시는데 2페이지다 갑니다. 2페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강력 조절제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2문입니다. 자, 이것도요, 실질적으로는, 부르타 문제가 맞습니다. 자, 지배개입 부당동의 주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배개입 부당동의 주체에 대해서 이제 실적 지배서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단체 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이쪽 논점으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무시적 근로계약 관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관련해서 제가 논점으로 시험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해당 문제를 제가 직접 시험지를 낸 건 아닌데 관련 논점은 다 출제를 해드렸고요. 자, 근데 여기 문제를 보시면요, 답안지 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의 접해보지 못한 준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나오기 전에 준사례형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페이지로 보시면 15페이지입니다. 자, 15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뭐 댓글 보니까 갑박을박 있는데요. 이거는 논점 2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원청인 A회사에서는 하청업체 근로를 구성된 노조법에 의한 하청노조가 설립되어 있어요. 하청노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청노조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A회사가 지배 개입했다는 이유로 A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경우, 이 사안에서 A회사가 부당노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판례법리에 의해서 설명하십니다. 해당 판례는요, 현대중공업 사건이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요, 사실관계가 뭐가 나오냐면 묵시적 근로관계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묵시적 근로관계가 나오려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딱 2가지 키워드. 채용행위에 관여했는가, 임금지급에 관여했는가. 이게 될 때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사실관계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요. 그냥 제3자입니다.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제3자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실적 지배력서를 가지고서만 시험지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관계가 아예 없어요. 원청이 있는데 이 원청 회사 안에 사내협력업체가 있는 거죠. 그죠? 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 원청 회사가 지배개입을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지배개입 부당노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사용자예요, 제3자예요, 원칙적으로? 사용자예요. 제3자는 예외적으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청회사가 본래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당연히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무시적 근로관계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죠. 자, 우리가 무시적 근로관계 판단하려면 뭐를 먼저 판단해야 되죠? 법률상 사용자. 우리가 한 번에 예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개입 주체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사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을 먼저 쓰고,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서 사용자 개념은 두로 나눠집니다. 금지 수기자, 구제민영 수기자. 금지 수기자는 반드시 사업주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업 경영 담당자, 중간 관리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구제 변경 실제 법적 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죠? 사업주 하나. 그래서 이 내용을 쓰고, 근데 이 원청에서 지금 명시적인 근로계약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서 무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면 직접 지배개입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설령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제3자라더라도 지금 이 협력업체 조합 근로자들을 채용한 그 협력업체 사업주죠. 이런 사업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권한과 책임,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배 또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면 그때 예외적으로서, 원칙적인 제3자는 무조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어떻게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 지배 개입 후 부당노동행위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제3자도 예외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의무 답안지를 서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는 아예 언급이 없고요. 실적 지배력설만 언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예시 답안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OTA 강의가 조금 여러분들이 반응이 호응도가 좀 좋아가지고 조금 길어졌습니다. 자, 10분 쉬시고요. 2교시에는 헌법 1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